해야지. 아주 뭐 아유 큰형님 작은형님 지금 다들 모이셨습니다. 예. 이웃집 아랫집 옆집 다 모이셨습니다. 예. 지금 뭐 큰형님 다 일어서야 돼. 그러지. 예. 아유 뭐 큰형님들 예. 다 오셨습니다. 예. 저 마화영 후보님. 아유 뭐 공분들이 다 올라와 주셨습니다. 지금 공분들이 지금 뭐 노트북 하면서 지금 이제 다 연락하고 계세요 지금. 네. 네, 아유 겸손하십니다. 예, 시당위원장. 예. 아주 겸손하십니다. 아유 뭐 공분들 다 모셨네. 예. 아유 우리 또 인천 동지에 또 명함 한 장 나옵니다. 예, 명함. 잠깐만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의 선봉 서남의당 기호 8번 비례 29번. 비례 29번인가요? 네. 송영길 후보 광주광역시장 위원장이고요. 유세 본부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죠.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하지만 사실 광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좌우 합작이 있었습니다. 몽양 예원영 선생과 우사 김규식 선생이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가서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70여 년 후에 다시 송영길이 앞장서서 좌우 합작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DJ와 JP의 지역 연합을 뛰어넘는 이념 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기책이 될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된다면 우리는 4대 열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인기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울 것이고 주체적 상황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은 급속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 송영길 대표의 외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송 대표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각국의 수반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통역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언어도 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만이 할 수 있는 외교로 돌파를 이 난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송영길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국회 등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광주 서구로 왔느냐? 왜 광주 서구 갑이냐? 송영길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인천, 지금 위원장 계시는데 인천 택시노련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애환을 듣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 노동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뒤로 2년 만에 두 번째 만에 변호사가 돼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인재영입 1호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송영길은 인천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5번의 국회의원, 한 번에 인천시장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항상 왕따됐고 아하. 항상 혼자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파 정치 자체를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큰 제목으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은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머리에 망치를 맞아가면서까지도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명은 당선되지 못했죠. 이재명이 정치적 위기,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송영길이 손을 잡아주고 계약을 아무 조건 없이 내줬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뒤돌아보니 자신이 정치를 해야 할 것은 광주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정치가 광주 정신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광주에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윤석열 심판의 기치를 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구가 호남 정치 1번지였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청이 이전한 뒤로 지금은 초라하게 변모해 버렸습니다. 동구 스스로 선거 인수를 맞추지를 못해서 남구의 일부를 빌려와서 동나무를 선거구를 획정지을 정도로 동구가 몰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명무실한 동구는 더 이상 호남 정치 1번지가 아닙니다. 서구 갑은 광주시청이 있고 광주교육청이 있고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있고 5.18 기념재단이 있는 광주에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갑의 신흥 정치 1번지 서구 갑에서 윤석열 퇴진의 기치를 높이 들여야 한다라는 판단에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돈봉투 사건입니다. 검찰은 돈봉투로 기소를 했지만 3월 4일 첫 재판이 열렸을 때 돈봉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돈봉투는 기소할 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봉투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김대중 총재가 있었던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32명의 대표와 의장과 그다음 총재가 있었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내의 축제인 전당대회에 검찰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돈봉투 건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원칙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송영길 대표가 뿌렸다는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안 했을까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하는 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맞습니다. 형수 보좌관이 도저히 막바지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막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바지에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액수가 적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걸 재판으로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사위를 끊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형하고 먹고 사는 문제 별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끈 것이죠. 거기에서 일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지만 그것도 송영길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08조 2항에 근거해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입니다.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입각해서 석방된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춘천인가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맞습니다. 이 둘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즉시 석방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줬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보자라고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 수집 증거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권한 심리 없이 무죄로 석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석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저희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무도한 정권이지만 재판부의 양심을 믿어보기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재판부가 보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미 기각시켰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기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광주의 여론을 향방을 보고 있는 거죠. 광주의 여론이 들끓어서 송영길은 정치적 탄압이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송영길이 부패한 정치인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가 63%가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광주 시민들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상 들끓어서 송영길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광주 민심의 여론이 확장되면 재판부가 보석을 허락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이것은 경험이 있는 변희재 대표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일 남았는데요. 짧게는 오늘 결정될 것이고 길게는 28일 전후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2번 보석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습니다.